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해 가고 있는 우주. 그 속에는 일정한 우주 변화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참된 이치란 뜻의 진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8관법 중 제2법인 우주관을 공부하면서 진리가 바로 상계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신 통치법도인 생장염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포정님께서 생장염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지는 이제 음양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살아 움직이면서 생명 창조의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법칙이 뭐냐? 그래서 전 인류 역사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법칙을 탐구하기 위한 머나먼 여정이었는데, 이제까지 이 땅에 살다 간 그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성자도 이거를 명쾌하게 이제 밝혀주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인류의 구도 여정에 큰 빛을 열어준 그 우주 변화의 이법에 대해서 가장 간명하고도 결론적인 해답이 바로 이제 생장염장이죠.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서 무의화라고 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러 운전하고 오다가 앞에 차에 뒤에 박혀있는 문구가 운전은 보이지 않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데, 운전하시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무의화로 어떤 자귀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의 법칙은 생장염장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장염장이라는 게 하나님 신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기운에 의해서 천지가 인간과 만물의 생명을 낳는 봄의 원리입니다. 탄생한다는 거고, 장이라고 하는 건 봄에 태어난 생명이 이제 불기운에 의해서 분열 성장하는 여름의 정신인 거고, 염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이라는 뜻으로 금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의 변화 원리를 말하는 거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운에 의해서 폐장하는 이제 겨울의 변화 섭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가 변화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생장염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소호사님, 소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이 대우주의 그 통치법도인 생장염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이 복잡다단하고 예측하기 불가능한 이런 대우주 생명계에서 어떻게 그 변화의 법칙을 한마디로 생장염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로 이제 그 서양의 학문 세계에서 얘기하는 프랙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과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유사성이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과 서로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이 프랙탈은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전체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랙탈의 특징은 자기 유사성, 그리고 그것이 반복 순환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어떤 아주 복잡한 이런 해안선, 리아스식 해안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의 이런 혈관의 구조라든지, 또 분포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나뭇가지의 모양, 그 다음에 창문에 이런 성애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이 프랙탈의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 프랙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우주의 시간 법칙인 생장염장에 적용하면 뭔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 또 뭔가 광대한
이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지만 가장 단순한 그 우주 변화의 시간 법칙은 이 프랙탈 현상과 같이 생장, 염장을 적용하면 이 우주의 모든 시간 변화의 신비를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간이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처럼 시간도 일정한 틀을 가지고 순환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그 생장, 염장의 프랙탈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우리 일상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면 그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의 비밀 속에 우주 생성 변화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순환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없다. 그래서 이게 영원불멸의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탄생, 생의 시간을 사는 거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제 장의 단계고요.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는 게 염의 단계고,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하는 게 폐장하는 그 생장염장의 패턴이 있는 거죠. 이게 하루의 틀이 이제 지구의 일련으로 조금 확장이 돼 보면은, 봄이 되면은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쭉 새싹이 이렇게 돋는 게 생이고, 여름이 되면 줄기가 이제 사방으로 뻗으면서 나뭇잎이 무성하게 천지를 이제 뒤덮는 게 이제 장이고요. 가을에는 서늘한 바람이 딱 불어와가지고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게 염이고, 겨울 되면 이제 새봄을 기다리면서 다시 씨앗을 저장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를 이제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봄, 여름에는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지고 근원으로서 멀어져가지고 역도수로 간다고 하면, 가을이 딱 되면은 이제 이파리의 수액이 전부 다 이제 다시 뿌리로 돌아오는 이제 순도수로 변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으로 모든 생명력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력의 틀 속에서 만물이 이렇게 화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순간에 길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주는 봄, 여름을 갔다가 유턴을 탁 해가지고 다시 염장으로 돌아오는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생장, 염장을 그 인간의 어떤 인생과 그 문명의 생장, 염장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일생도 결국에는 그 이 생장, 염장의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봄철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초목 농사를 지으면 봄철에는 아주 생기가 발랄한 초목들이 뭔가 이렇게 싹을 돋고 성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모든 그런 고민, 이런 이 무거운 짐,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받거든요. 어린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시면 그 어린아이가 초목과 같은 인생의 봄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빠져서 이렇게 그렇죠. 여생을 보내듯이 그것을 이제 인생의 생애 단계인 봄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의 단계는 인생의 그 여름철이라고 하죠. 이 시간대는 장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특징은 무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그 뭐 질풍노도다 이런 언어를 써서 청소년기를 비유하듯이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무한 성장을 지향하는 이런 시간이 인생의 그 이 장하는 시간인 인생의 이제 여름철이죠. 그 여름이 지나면 이제 인생의 그 열매를 맺는 그 가을철에 해당하는 염하는 그런 시간의 주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인생의 열매는 뭐 자식 농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부부가 만나서 그 자식을 잘 그 양육하는 것 이상 인생에 보람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계는 인생의 염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분이 이 뭔가 일가를 이루어서 사회의 어떤 그 후학들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보람된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일생을 생장 염장의 그런 과정으로 나누어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이제 역사를 이루면서 문명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명도 이 초목의 이 생장 염장의 그런 생명 질서와 같이 문명도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기를 걸어서 몰락하는 이런 과정을 걷는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슈펜클러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그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책에서 보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상이다. 이 삶의 현상은 이 다른 여타의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그 표본화된 뭐 이런 규칙성이랄까, 뭐 비유하자면 이런 전형적인 형식이 있는데, 그 전형적인 형식은 식물의 생장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식물이라는 것은 생장, 염장의 그런 생명의 순환 질서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문명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또는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이 슈펜클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리스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 그다음에 이슬람, 기독교 문화, 이런 많은 이제 문화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화 현상도 슈펜클러는 문화의 탄생기가 있었고 그것의 성장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쇠퇴기를 거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주장은 설명 중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식물의 그런 생명 현상이 그대로 우리 문명사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식물의 생명 현상은 생장 염장이거든요. 생장 염장인데 그런 생장 염장의 질서가 문명사에서도 그렇게 일어났고, 현대 우리는 그런 이 서구 문명의 몰락기에 서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이치라는 것은 식물이든 문명이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이란 동물이 만물이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가장 식물에 가깝기 때문에 동물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키는데, 슈펜글러만큼이나 이제 역사를 명확하게 이제 통찰했던 인물이 영국의 역사가였고 이제 문명 비판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그래서 그분이 쓴 대표적인 저작이 역사의 연구인데, 거기에서도 이 역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유기체인 문명의 주기적인 생멸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고차 문명이 저차 문명에 대해서 도전하고 응전하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동서고금의 모든 문명을 분석한 결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회를 진보라는 어떤 개념을 읽기보다는 탄생, 성장, 좌절, 해체의 그 네 박자로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역사의 순환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명을 이제 유기체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생명체의 변한 모습에다가 대응을 시킨 것이 슈펜글러랑 좀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참 시간의 법칙이 초스피드로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나 이렇게 1년처럼 자연이 그 어떤 시간의 법칙이 그 생장, 염장으로 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도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문명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시간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을 시간과 끝이 있는 직선적 시간관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진만물을 순환한다는 것이 사실은 동양의 아주 보편적인 통찰인데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그러면서 공전하고 우리 몸도 기혈이 순환하고 호흡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환을 하니까 변화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루와 1년과 문명의 변화까지 살펴본 건데 대자연의 기본 틀은 순환의 도로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합리적인데요.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시간관, 창조론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그 와중에 타락하고 그 바람에 이제 심판이 있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이제 직선의 어떤 패턴을 말했는데 그거는 영원한 어떤 순환 사이클 중에서 그 한 부분만 떼가지고 직선으로 펼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천지개벽이라는 것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로 돌아간다.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다. 어떤 변화의 마디마디마다 그 격변이 있을 뿐이지 딱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 흐름 속의 일부를 본 걸로 직선 시간관을 통찰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시간의 이 직선 사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들의 이 시간 인식에 자리 잡았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고대인들은 이제 이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세계는 아까 말씀처럼 생장염장이라는 그런 생명의 질서가 인생과 문명에 적용이 되면 결국에는 파멸되거든요. 파멸되면 다시 그것이 재탄생되어 가지고 새로운 주기로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역사 인식 또는 더 나아가서 신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지구상에는 고대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믿었던 이 순환 사관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반복되는 순환 사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년마다 우리는 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봄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지만 그 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의 순환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사건이 같다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의 그런 이치가 반복이 되는 건데 고대에는 그렇게 사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의 그런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스토아 학파라든지 또는 신플라톤 학파의 이런 철학자들은 사건이 반복된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인간은 이 미래 어떤 주기에 죽으면 미래 어떤 주기에 반드시 운명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영혼 회귀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선사관,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교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이 가르침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래의 어떤 시간에 운명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 그리스도에게 속죄를 해서 구원되었다는 이런 가르침과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본래 고대의 어떤 이런 이 선형적인 순환하는 이런 시간 개념이 선형적 이런 사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의 모든 존재가 순환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인류가 시간이 순환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요.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직선적 시간관이 대두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사님.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 회귀설에 따르면은 어찌 보면 도돌이표에서 돌림노래가 가는 거고 군대 제대한 사람이 자꾸 입대하는 꿈을 꾸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그리고 기독교 교리랑 배치되니까 설명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지금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 과학의 어떤 선형 시간관인데 이게 천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를 거쳐서 재림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교의 그 선형 시간관에서 그 뿌리를 두고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게 동일한 사건의 반복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시간은 순환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나사를 돌릴 때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 나사의 흐름을 그 앞에서만 보면은 원형만 보이고 옆에서만 보면 직선만 보이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돌면서 나아간다라고 인식할 때 그걸 이제 순환적 선형 시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이제 종합적인 통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서 생장 염력을 반복하면서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이제 진화, 차원 상승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네, 우리가 원을 자르면 선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순환하는 시간의 일부분을 잘라서 바라본 것이 어떤 직선적 시간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장, 염장으로 변화하는 작은 시간이 누적되어서 더 큰 시간을 형성하는데 그 또한 생장, 염장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 1년이나 문명의 생장, 염장보다 더 큰 시간도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더 큰 지구 1년이나 문명의 생장 염장보다 더 큰 주기의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면 우주의 1년입니다. 이 우주의 1년은 정산도 진리를 만나면서 처음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정산상제님께서는 이 우주에 1년의 순환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우주 1년의 순환 법칙의 이 세부적인 변화 질서가 생장, 염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상제님의 그런 어떤 이 대우주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이 생명의 일주기에 대한 정의를 역사에서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증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산님이신데요. 1946년 해방 다음 해에 당신의 우주론에 대한 그런 깨달음의 정수를 그 도표에다 한 장의 그림으로 도표로 저희들 도생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한 장의 도표로서 인생의 비밀, 우주 변화의 비밀, 종교와 과학과 철학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묶어서 얘기하면 인생과 역사 그리고 대자연의 신비에 대한 그 모든 해답을 한 장의 도표로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1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제 우주 1년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는 생장 염장의 질서를 가지고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과 문명의 시원사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출발했냐 시원사를 알고자 하면 봄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봄은 생명의 탄생기니까
그 다음에 문명의 이렇게 발전사, 문명이 무한 그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 궁금하면 그것은 우주의 여름철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류 문명의 완성, 인간 개개인의 생명의 완성뿐만 아니라 문명의 완성사에 대한 한 소식을 들으려고 하면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가을 개백 소식. 우리가 초목이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이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문명과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을 소식을 통해서 뭔가 이 문명의 완성 또 구원의 종교에서 구원의 이상세계 이런 어떤 소식을 깨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주기적으로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빙하기는 바로 우주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철 이야기입니다. 새봄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인생과 역사 문명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궁극적인 해답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우주에 일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상용 도사님께서는 자연 섭리와 인간 역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역사는 역사대로 인간의 그냥 이성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로 인식을 했거든요. 자연과 분리시켰던 거죠. 그런데 역사와 이 자연의 변화 섭리는 일체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사 비밀과 인생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우주일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면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했을 때 왜 추락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열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말씀해 주셨던 우주일련 도표가 이제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열어보면 그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 변화 현상, 뭐 광대부변한 우주의 탄생과 기원, 뭐 은하계가 죽었다가 새로 이렇게 탄생하는 거 그런 아주 극대의 세계부터 우리 인간의 태어나자마자 이제 품게 되는 질문, 난 왜 태어났느냐, 인간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 삶의 종점은 무엇인가 그런 아주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그 블랙박스 우주 일련을 열어보면 명쾌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크고 작은 진리 의혹을 깨칠 수 있는 바탕이 이제 우주 일련이라는 말씀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고고학이나 서양의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런 우주 일련 사이클을 모르니까 직선 시간간에 빠져가지고 허무해지거든. 그 결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근데 우주가 나선형으로 발전적 진화를 하면서 추나투동 사계절을 통해서 영원히 순환한다고 하면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갈구해온 이 대자연과 인간 삶을 관통하는 뉴스토리,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의 이 종교와 사상이 현 시대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우주일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순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우주일련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서양의 이제 철인들도 우주일련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바인 이어, 신의 한 해라고 하고 그레이트 이어라고 해가지고 지구일련을 넘어서는 더 큰 신의 사이클이 있고 큰 일련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서양의 직선 시간과에 대두되면서 그 우주일련 개념이 이제 희석되고 이제 폐기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길을 못 찾게 된 거죠. 예, 일찍이 북송 시대에 이제 소광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양의 이제 상수학을 근거로 해서 이 우주 일련의 시간 주기를 밝혔습니다.
그 우주 1년의 그 1회 한 주기의 시간이 12만 9,6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상대님께서도 이제 이 도전 2편 32장을 보면 수은 가사에 새 기운이 갈마 있으니 마른 소장에 구변이 있고 글은 이두의 문장이 있고 아름은 강절의 지식에 있나니 다 내 비결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언급하신 분이 강절, 소강절 선생인데 거기에는 아름이 있다.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께서 인생의 그 학문적 업적이 우주 1년의 시간 주기를 밝힌 거거든요. 상대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상대님께서 소강전이라는 인물을 역사에 이렇게 내려보내셔서 그렇죠. 이 당신의 우주 통치 이 법칙을 밝히는 그 소명을 또는 천명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그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나오냐면 우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시간 변화 주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지구는 365일을 1년의 주기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변화의 정도수라고 하는 것은 360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소주기 운동,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소주기의 운동과 그 하루가 반복되면서 만들어가는 1년이라고 하는 대주기가 있거든요. 소주기는 360도예요. 대주기도 한 주기는 360회예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360회 하면 12만 9,600도 운동을 하는 것이 지구 1년의 변화죠. 우주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1년도 소주기의 변화가 있고 대주기의 변화가 있는데 이 소주기 변화는 변화의 1주기 변화 상수가 360이니까 360년이 소주기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360회 반복이 되면 곱수 360년 곱하기 360회를 곱하면 12만 9,60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다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1년과 우주 1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도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간은 지구 1년 시간 변화에서는 가장 작은 시간이 큰 시간부터 쉽게 흔히 쓰니까 연, 월, 일, 시 예, 이게 지구 1년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우주 1년에도 그 지구년과 똑같이 연월 일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의 1년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한 달을 회라고 합니다. 우주의 하루를 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한 시간을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회, 운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지구 1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루는 그 360도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시간을 12진법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12시간으로 하루 시간을 규정을 하죠. 그래서 360도 운동을 하는 그 하루는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시간은 30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1시간은 30도 운동. 하루는 다시 이제 그 30도 운동을 하는 1시간이 12개 모이면 하루를 만들죠. 그래서 하루는 1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는 다시 30번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한 달에 30일인데 1년은 12달이죠. 그러면 이것은 1시간, 하루는 12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은 30시간, 1년은 12달, 12, 30, 12, 30 이렇게 시간 법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도수로 환원해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30도고 하루는 그 30도가 12개 모여 있으니까 곱하면 360도고 하루가 30개 모이면은 한 달이니까 360에다가 331을 곱하면 1800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 달이 12개 모이는 것이 1년이니까 1800에다가 12를 곱하면 129,600도 운동을 하는 것이 지구 1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1년의 시간, 원회 운세의 시간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1년의 시간은 새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지구년의 시간에 해당하는 새라고 하는 시간은 30년입니다. 이 새가 12개가 모여야 우주 1년에서 하루의 시간인 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0에다가 12를 곱하면 360년이 우주 1년의 하루가 되는 거죠. 하루는 다시 30개가 모여야 한 달이 되니까 하루에 360년, 온의 시간인 360년에다가 다시 30을 곱하면 1800년이 우주의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라고 하죠. 그럼 한 달이 1800년이니까 1년은 12달이니까 1800년에다가 다시 12를 곱하면 12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 변화의 한 주기 1원수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이 우주 1년 변화의 시간 그 주기를 명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무려 1000여 년 전에 이 소강절 선생이 밝혀놓으셨습니다. 수호사님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냐면요. 옛날에 신선들이 내려와서 잠깐 바둑을 두었는데 400년이 흘렀더라, 500년이 흘렀더라, 돌아와서 보니까 나는 늙어 있더라.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서양 문명을 연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소강절 선생께서 천지 변화의 신비인 수의 원리로 시간의 비밀을 밝혀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과 어떤 명상, 직관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의 신비를 이렇게 면역적으로 이렇게 통찰을 했다라면은 서양에서는 과학 중심으로 이성과 실험에 의해서 좀 주기의 신비를 이제 밝혀왔는데, 그래서 1920년대에 우리 그 수리 기상학자 유고슬라비아의 어떤 유명한 학자인 밀란코비치가 빙하기가 간빙기와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찾아온다는 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주목했던 거는 우리 문명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한순간에 빙하기가 와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지금도 저 시베리아의 맘모스 고기를 뭐 파는 식당도 있다는데 거기 위장에 풀이 그냥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풀이 들어있는 채로 얼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야 된다는 그런 격변이 왜 오는지 그 주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봤더니 대략 한 13만 년을 주기로 지구에 빙하기가 오더라. 여기까지는 밝혔어요. 그리고 원인을 뭐 지구의 지축 경사와 공전궤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얘기했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2004년도에 KBS에서 이제 지구 대멸종 프로그램 빙하기의 경고라는 다큐에서 과학자들이 100만 년 동안 7번의 빙하기가 왔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말하면서 그럼 백나누기 칠을 하면은 대략 13만 년의 사이클을 타고 빙하기가 온다는 건데,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데요. 보통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만 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냥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팽이가 돌듯 비틀거리면서 돕니다. 자,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역시 23,000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을 이심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 10만 년의 주기를 갖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그 빙하기를 우주의 겨울 해석을 못합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1년에 대한 통찰이 없으니까 분석만 할 뿐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주기의 원인을 이제 똑같이 지축 경사와 공정궤도 변화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서양의 과학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자연의 어떤 심령을 주목해 오는 중에 기후 변화 속에서 일정한 주기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의 프랍 분화구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얇은 판자 모양의 침전물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과거 300만 년 전, 260만 년 전, 그러니까 대략 32만 년 동안의 그 기후 변화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전물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태양 복사에 대한 지상의 반응을 볼 수 있다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강력한 지구상의 반응이 12만 4천 년 주기로 온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은 대략 13만 년이라고 하다가 우주의 한 사이클은 12만 4천 년이다까지 이제 근사치를 냈는데, 동양의 소광조 선생님은 과학이 이제서야 밝힌 거를 1000년 전에 이미 12만 9,600년이라고 딱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아까 원의 운세 사이클을 듣다 보니까 신문 보다 보면 한쪽 끝에 오늘의 운세 있는데 그 하루하루의 운세가 대우주 사이클의 하루인 운과 1시간인 새에서 이렇게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루가 짤깍짤깍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 서양에서 밝힌 빙하기가 우주 1년 중에 겨울철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지 결국은 우주 1년이 있다는 것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하라고 해서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 멀리선 저 대우주의 자연물을 보고 가까이서 내 몸에서 취하라고 했는데, 대우주의 사이클인 우주 1년 12만 9,600 수가 그럼 과연 소우주인 인간의 몸에서 찾아지느냐. 그래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바이탈 사인이라 그래서 활력 징후인데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그 한의원도 똑같죠. 이렇게 이게 혈맥을 보는 거고, 호흡수 이게 기맥을 보는 건데, 그 음양의 맥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원히 생존하는 건데, 가장 이제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가장 인간이 안정됐을 때 1분 동안 호흡수가 18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정됐을 때 가장 평균적인 맥박의 수가 72회라고 하는데, 그럼 1분 동안 우리 몸속에서 돌아가는 도수는 18 더하기 71을 하면 90회 동안 이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 90회가 1분간의 생명의 율동인데 곱하기 60을 하면 1시간이고 곱하기 24시간을 하면 하루 동안의 우리 몸에 패턴이 나오는데, 그걸 다 계산해 보면은 12만 9,600 수가 우리 몸에 하루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박자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 몸에 정답이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주와 인간이 12만 9,600이라는 변화의 주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태상 전도사님께서 인간과 만물은 12만 9,600수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새삼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말씀은 매여 있다는 그 말씀은 마치 이렇게 초목이 봄이 되면 봄의 어떤 변화 현상을 일으키고, 여름이 되면 여름의 변화 현상을 일으키듯이 초목과 지구 1년의 시간은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주 1년의 그 시간인 원해 운세 역시도 인간 문명의 변화 과정에 일체가 되어서 그 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한 제가 예를 한 2가지만 들까 하는데요. 먼저 새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1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시간인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0년입니다. 30년인데 이 30년의 이 시간 주기가 우리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대라고 할 때 그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또 자식 세대, 이럴 때 그 세자를 씁니다. 왜 그것을 이제 세자를 쓰냐 하면 그 가정을 주장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한 30년이 지나면 아버지로 바뀌고, 아버지에서 30년이 지나면 그 아들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한 가정의
그 구심 주체도 바뀌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그 집안의 내력을 어떤 그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것이 족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족보를 만들 때는 이 한 세대가 바뀌는 주기로 족보도 다시 만듭니다. 그래야 이제 그 족보의 다음 세대를 입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족보를 만드는 시간 주기가 대략 30년 주기로 해서 세대가 바뀐 세대를 그 족보에 올리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행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하루입니다. 이 우주의 하루는 그 왕조의 흥망 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왕조의 흥망 주기의 핵심은 뭐냐면 왕조가 흥망성쇠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할 때 보면 왕조가 부흥했을 때는 왕조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치 역량을 가진 인물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큰 인물의 그 지상 강세 시기가 대략 360년 정도가 되어서 그 인물이 역사에서 왕조를 부흥시키고 그 부흥의 끝에는 다시 왕조가 쇠락하고 이런 주기로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이제 뭐 고대, 중세, 근대, 현세로 가는 사이클도 그렇고 300~400년 사이클. 그래서 예언가들의 탄생도 보면은 동방의 남사고랑 서양의 노스다무스가 1500년대 16세기에 동시대에 다른 위치에 태어나고 한 300년 지나서 19세기 말에 뭐 우리 김일부 선생님, 최수훈 대신사가 이제 그 300~400년, 360년을 주기로 이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어떤 영적 수준도 이렇게 끌어올리고 했는데 제가 또 관심을 갖는 게 그 1800년이라고 돼 있는 우주의 한 달,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는 건데요. 그게 이제 문명의 흥망 주기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디언들이 우리 이제 혈통이 비슷한데 우리 한국에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베링해협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미국 아리조나에 가면은 원주민 중에 호피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만 년마다 이 우주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자기들은 5번째 변혁에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문명이 위치한 좌표는 어디냐면 우주의 봄철을 끝내고 여름철 말기에 와 있는데 자기들이 5번째로 출현했다라고 자신들의 그 소자추를 명확히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우주에 한 달마다 소개벽이 일어난다는 거, 그때는 상전벽해가 되는 지각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문명, 고고학자들이 이제 알고 있는 뮤 대륙과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의 그 1년 중에 매달 벌어지는 소개벽에서 사라진 문명이라고 해석하면 해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고대 그 철학자 중에 기원전 400년 정도에 살았던 플라톤 모르면 서양 철학을 못하는 건데 그가 쓴 티마이오스랑 그 크리티아스 그 대화편에 보면은 그 아틀란티스 문명의 그 붕괴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섬 전체에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몰아닥쳤다.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는 화산 폭발과 해일이 덮친 채 24시간 하루도 못 돼서 바다 밑으로 쑥 가라앉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대서양이 아틀란틱 오션인 거는 지금 바다인 그 대서양이 옛날에 아틀란티스 대륙이었다는 거고요. 태평양에는 뮤 대륙이 있었거든요. 그 뮤 대륙의 끄트머리 동남쪽에 있는 게 그 거석상 있는 이스터 섬이고, 제가 신혼여행도 갔던 그 하와이도 뮤 대륙의 파편인데 그 당시에 뮤 대륙의 그 법왕을 라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당군과 같은 제사장을 겸했던 통치자인데 그 당시에 대륙 붕괴를 예언하고 그 예언을 믿고 식민지를 탈출한 사람들은 이번 8월달 문명이 북방 문명의 시조가 되거든요. 시간의 주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의 주기를 알아야 역사의 과정도 어떤 신화가 아닌 실존이라는 것이 실감이 날 거고, 이 시간의 주기를 알아야 나라의 흥망성쇠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알면서 아, 역사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내려왔었구나 하는 것을 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8월달 문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겪은 거는 소개벽과 중계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다 소개벽이 있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중계벽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는 소개벽인 뿐만 아니라 여름 문명에서 가을 문명으로 넘어가는 중계벽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법률은 선천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후천으로 넘어가는 대개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개벽 현상은 전무후무한 대격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이렇게 108배를 하고 108번뇌를 논할 때 왜 107번뇌도 아니고 109번뇌도 아니고 108일까? 그게 문명의 사이클인 1800년에 우리 인간의 고뇌가 다 묶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대 문명의 어떤 유물들도 보면 동남아시아의 그 벽돌 개수를 1800개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도 그런 신비를 녹아놓은 건데 결국 1800년을 한 달로 삼는 지구 1년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등장해가지고 문명을 일구고 폐장하는 우주인의 주기인데 이 대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응사를 짓는 가장 큰 주기라는 각성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둥글어가는 이 시간의 주기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의 시간만 알아도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시간의 주기 또 문명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명의 주기 시간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의 주기를 알아야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흥망성쇠가 일어났고 역사가 내려온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우주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생장, 염장으로 순환 변화하면서 우주 일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주의 탄생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 우주의 전 역사를 조망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빅 히스토리의 해답이 결국 우주 일련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일련 사계절 변화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